나는 결코 의사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나는 집 바로 위 사막 고원의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느긋하게 쉬는 중이었다. 그날 아침 여러 의사 친척 중 한 명인 삼촌이 대학 진학을 앞둔 내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굳이 대답을 하라면 아마 작가라고 말했으리라. 하지만 솔직히 앞으로의 직업을 생각하는 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몇 주 뒤면 나는 애리조나의 이 작은 도시를 떠날 예정이었다. 나는 마치 탈출 속도에 다다라 기묘하고 흥미로운 우주로 뛰어들기 직전의 윙윙거리는 전자 상태였고 경력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오르는 일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햇빛을 흠뻑 받으며 추억에 잠겼다. 밝은 미래를 약속해줄 새로운 거처인 스탠퍼드 대학 기숙사에서 965km 떨어진 흙바닥에 누워 15,000명이 사는 이 도시의 아담한 크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의학이란 부재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부재. 내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식은 음식을 데워 먹었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우리들을 데리고 맨해튼 북쪽의 오밀조밀하고 풍족한 동네인 뉴욕주 블롱스빌에서 애리조나주 킹맨으로 이사를 했다. 킹맨은 두 개의 산맥에 둘러싸인 사막의 계곡 도시였고 외지 사람들은 대개 다른 도시로 가다가 기름이나 넣으려 들리는 곳 정도로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태양이나 저렴한 생활비 아니면 심장병 전문의로 개업할 수 있는 기회에 이끌렸을 것이다. 아버지는 환자에게 아주 현실적이었고 덕분에 곧 지역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야 얼굴을 보는 아버지는 부드러운 애정과 차가운 근엄함을 함께 보여주었다. 우리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해주는 말이 어찌나 냉정하던지. 최고가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란다. 최고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보다 1점만 더 받으면 돼. 아버지는 부성에도 농축해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다. 그런 결과는 짧고 강렬한 진심 어린 애정의 폭발이었다. 다른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식을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약 이것이 의사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막 고원에 누워있자니 도시 경계 바로 너머의 섭외산 기슭, 붉은 바위, 사막 가운데에 있는 우리 집이 보였다. 사막에는 메스키트 나무와 회전초, 배의 노 모양으로 생긴 선인장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었다. 여기서는 난데없이 모래바람이 일어나 회오리를 치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다가 사라지곤 했다. 사막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우리 집 애완견인 맥스와 니프는 이런 환경과 자유를 지겨워하지도 않고 마음껏 즐겼다. 녀석들은 매일 사막으로 모험을 나가 새로운 보물들을 주워왔다. 그 보물이란 사슴의 다리, 짐승들이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약간의 토끼고기, 햇빛에 바랜 말의 머리뼈, 코요테의 턱뼈 같은 것들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 역시 사막의 자유를 사랑했다. 우리는 오후 시간에 사막을 탐험하고 돌아다니며 짐승의 뼈와 사막에서 보기 드문 개울을 찾아내기도 했다. 수풀이 별로 없는 넓은 가로수길과 과자 가게가 있는 북동부의 교회에서 살았던 내게 바람 부는 야생의 사막은 이질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광경이었다. 10살 때 처음으로 혼자서 사막을 거닐다가 낡은 관계용 쇳살대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비집어 열고 들여올렸다. 그러자 얼굴에서 고작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흰색의 비단 같은 거미집이 3개 있었다. 그리고 거미집마다 검은색의 번들거리고 둥글납작한 것들이
매달려서 가늘고 긴 다리로 움직이고 있었다. 반짝거리는 검은 몸통. 무서운 핏빛 모래시계 문양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났다. 각각의 거미에는 엷은 색의 주머니가 하나씩 달려 강하게 고동치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수한 블랙 위도 거미들이 주머니를 찢고 우르르 물러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겁에 질려 쇠살대를 쾅 닫고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 지역 속설, 인간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자세, 검은 몸통에 붉은 모래 시계무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후 나는 몇 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사막은 공포가 가득한 곳이었다. 타란툴라, 늑대거미, 갈색 둔거미, 바크정갈, 정갈 부치, 진해, 다이아몬드백, 사이드 와인더, 모하비 방울뱅 등이 우글우글거렸다. 결국엔 이런 놈들이 익숙해지다 못해 편해지기까지 했다. 친구들과 나는 늑대거미의 둥지를 발견하면 개미를 그 끄트머리에 떨어뜨려 놓고, 개미가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칠 때 그 진동이 거미집 중심에 있는 어두운 구멍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거미가 구멍에서 불쑥 튀어나와 운이 닿은 개미를 턱으로 붙잡는 치명적인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역 속설은 내게 도시전설의 시골 버전 같은 단어가 됐다. 내가 처음 접한 지역의 속설은 사막의 생물에게 요술을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독도마뱀은 고르곤 같은 존재로 통했다. 사막에서 삶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야 우리는 뿔 달린 토끼 이야기 같은 일부 지역 속설들이 도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지역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베를린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사람들에게 특정한 종의 코요테는 선인장 안에 살고, 사냥감은 공격할 때 9m 넘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1시간이나 떠들기도 했다. 하지만 모래바람 속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터무니없이 보이는 지역 속설들 속에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발 속에 전갈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라 같은 지역 속설은 분명 합리적이었다. 16살이 되면서 나는 동생인 집안을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일을 맡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늘 그랬듯 시간을 지체했다. 집안은 시각하는 벌로 방과 후에 학교에 남는 건 질색이니까 제발 좀 서두르라고 소리쳤고,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졸고 있는 방울뱀을 거의 밟을 뻔했다. 그것도 180cm는 좋게 나올 만큼 기다란 놈을. 문간에 뙬리를 튼 방울뱀을 죽이면 그 짝과 새끼들이 그렌델의 어머니처럼 복수하려고 찾아와 영원히 둥지를 튼다는 지역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집안은 뱀을 치우기로 마음먹고 제비 뽑기를 했다. 운이 좋은 쪽이 삽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쪽이 두꺼운 정원용 장갑을 끼고 백엔잇을 들기로 했다. 진지하면서도 우스운 춤시위를 벌이며 우리는 가까스로 백엔잎 앞에 뱀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나는 올림픽에 출전한 해머 던지기 선수처럼 백엔잎을 사막 가운데로 휙 던졌다. 백엔잎은 오후 늦게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다. 그래야 어머니께 혼나지 않을 테니까.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는 아버지가 왜 애리조나의 킹맨이라는 사막 도시에 가족을 데려가기로 결심했을까가 아니라 어머니를 어떻게 이사하도록 설득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도 남부에서 뉴욕으로 그야말로 세계를 가로지르는 사랑에 도주를 했다.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와 힌두교 신자인 어머니의 결혼은 양쪽 집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며 양가는 수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내 이름인 폴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가운데 이름인 수디루로 나를 불렀다. 결국 애리조나까지 오게 된 어머니는 뱀을 볼 때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뱀 중에서도 가장 작고 귀여우며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레드레이서를 만나도 어머니는 집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 갈퀴, 식칼, 도끼 등 가장 크고 날카로운 도구들로 무장을 했다. 뱀 때문이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도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식들의 미래였다. 이사하기 전 형 수우만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고등학교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킹맨으로 이사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형은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했고 곧 집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는 킹맨이 웨스트체스터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모하비 카운티 공립학교 관련 통계를 알아보고는 시리에 빠졌다. 최신 미국 인구조사에서 킹맨은 미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그곳의 고등학교 중퇴율은 무려 30%를 웃돌았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몇 되지 않는 데다 아버지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하버드 입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대서양 연안의 부촌에 사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일부는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갑자기 교육의 불모지로 떨어진 칼라니티 집안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더 이상은 경쟁할 필요가 없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에 홀로 누워 흐느껴 울었다. 빈약한 학교 제도가 자식들의 앞날을 가로막을까봐 걱정하던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입시용 독서 목록을 구해왔다. 대학에서 생리학 공부를 하다가 23살에 결혼하고 낯선 나라에서 3명의 자식을 키우느라 어머니 자신도 그 목록에 있는 책을 다 읽지 못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다 읽히려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강요로 10살 때 1984를 읽었는데 책에 나오는 성애 장면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지만 언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 형제는 추천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무수한 작품들과 작가들을 만났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거 앨런 포, 로빈슨 크루소, 아이반호, 니콜라의 고골, 모이칸족의 최후,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 제인 오스틴, 빌리 버드. 12살이 되면서 나는 목록에 직접 책을 골라 읽기 시작했고 형이 대학에서 읽었다며 군주론, 돈키호테, 캉디드, 아서 왕의 죽음, 베오울프,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장폴 사르트, 알메르 카뮤의 작품들을 보내주었다. 그중 몇몇 작품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나는 도덕 철학의 기초를 쌓았고 그 책을 대학 입학 논술 주제로 삼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햄릿은 내게 사춘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 수줍어하는 애인에게를 비롯한 낭만 시들은 나와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이런저런 즐겁고 자잘한 사고를 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치어리더 팀 주장의 방 창문 아래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에게 총을 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또 밤늦게 엉뚱한 장난을 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가 어머니에게 걸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10대들이 손대는 마약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거하며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정작 내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가장 지독한 마약은 자신이 지난주에 건네준 낭만 시집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책은 잘 다듬어진 렌즈처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던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라스베가스까지 북쪽으로 160km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우리를 데려다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예비대학 적성시험,
대학 진학 적성 시험, 대학 입학 학력고사 등을 치를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는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AP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킹맨 학교 제도를 바꾸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실제 바꿨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산맥도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벽이 될 수 없고 그 너머에 우리의 미래가 펼쳐 있다는 분위기에 학교가 감돌았다. 졸업반이 되었을 때 차석 졸업생이자 내가 아는 가장 가난한 아이였던 절친한 친구 리오는 상담 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넌 머리가 좋잖니. 그러니까 군대에 가야지. 리오는 나중에 그 일을 얘기하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빌어먹을 소리야. 네가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에 갈 거라면 나도 갈 거야. 내가 스탠포드에, 리오가 예일에 입학했을 때는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여름이 지났다. 스탠퍼드는 다른 대학보다 한 달 늦게 학사 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졌다. 오후가 되면 나는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킹맨의 한적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친구 에버게일이 퇴근할 때쯤 사막에서 빠져나왔다. 사막에는 산을 통해 도시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었다. 차를 모는 것보다 산을 타는 게 더 재미있었다. 에버게일은 20대 초반의 스크립트 대학 학생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모으는 중이었다. 나는 세상 물정에 밝고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비밀들, 그것들을 아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우리는 에버게일의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자주 만났다. 그녀는 몇 주 후면 내가 만날 새로운 세계, 그 은밀한 세계를 미리 귀뜸해주는 전령과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낮잠에서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니 내가 시체처럼 보였는지 콘돌 몇 마리가 빙빙 맴돌고 있었다. 시계를 봤더니 거의 3시였다. 이러다간 약속 시간에 늦는다. 나는 청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고는 사막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모래바독이 인도로 바뀌면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리의 모퉁이를 돌자 에버게일이 빗자루로 카페 바닥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에스프레소 기계는 이미 청소했어. 오늘 아이스 라테는 마감이야. 에버게일이 말했다. 바닥 청소가 끝나자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에버게일은 금전 출납기 쪽으로 걸어가더니 책 한 권을 가져와 내게 툭 던지며 말했다. 자, 이 책 좀 읽어봐. 넌 항상 고상한 헛소리만 읽더라. 이제 저속한 책도 한번 읽어볼 때가 됐어. 에버게일이 준 책은 제러미 네분의 500쪽짜리 소설 사탄, 불운한 캐슬러 박사가 그에 행한 심리요법과 치료. 나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하루 만에 다 읽었다. 고상한 책은 아니었다. 재미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신은 뇌의 작용일 뿐이라고 그 소설이 넌지시 건지는 가설이 충격적이었다. 세상을 순진무구하게만 바라보던 내 시각을 흔들어 놓았다. 물론 이 가설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뇌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또한 생물학적인 유기체이기도 하다. 뇌 역시 하나의 생체기관인 만큼 물리학의 법칙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 문학의 의미는 인간의 의미의 다채로운 이야기로 전하며 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이다. 내겐 그런 사실이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내 방에서 나는 10번은 넘게 읽어본 붉은색의 스탠포드 대학 강의 안내 책자를 펴고 형광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미 표시해둔 문학 수업들 외에 생물학과 신경과학 강의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몇 년 뒤 나는 여전히 장래의 직업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영문학과의 인간 생물학 학위과정을 거의 맞춰가고 있었다. 진지하게 말하면 나는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더 끌리는 편이었다. 무엇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뇌의 규칙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은 신경과학이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문학이라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삶의 의미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인간관계나 도덕적 가치를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인생의 무의미와 고독, 그리고 인간의 상호 유대감에 대한 절박한 추구를 이야기하는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엘리엇의 은유가 내 말투에도 스며들게 되었다. 다른 작가들에게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우리 자신이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의 명백한 고통에 얼마나 무감격해지는가를 주목했다. 조지프 콘레드는 잘못된 의사소통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유의 명쾌한 감각을 통해 보여주었다. 나는 문학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반성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가장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믿었다. 분석 철학의 형식, 윤리학에 살짝 발을 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독히도 무미건조했고 실제 인간 삶의 혼란스러운 무게감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대학 시절 내내 인간의 의미를 찾으려는 금욕적이고 학구적인 내 연구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간관계를 쌓고 강화해 나가려는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곤 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이 살 가치가 없다면 제대로 살지 않는 삶은 되돌아볼 가치가 있을까? 2학년 여름에 나는 2개의 일자리에 지원을 했다. 하나는 애틀랜타 여키스 영장류 연구센터의 인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에라 캠프의 수습 요리사였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고이 간직한 폴른리프 호수 연안에 있는 시에라 캠프는 스탠포드 동문들의 가족 휴양지로 인근의 엘도라도 국유림의 디설레이션 자연보호구역이 있어 특유의 황량한 풍경도 감당할 수 있었다. 캠프를 홍보하는 안내책자는 인생 최고의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약속했다. 캠프로부터 채용 합격 소식을 듣자 나는 놀랐지만 우쭐해졌다. 하지만 짧은 꼬리 원숭이들이 기초적인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여키스에 가서 의미 자체를 자연적인 기원을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다. 다시 말해 나는 의미를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다. 최대한 결정을 미루다 결국 캠프에 가기로 마음먹고 내 결정을 알리기 위해 생물학 지도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책상에 앉아 학술지를 읽고 있었다. 작은 눈에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인 그가 내 계획을 듣고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 눈을 번쩍 뜨고 얼굴을 붉히면서 침을 막 튀기며 말했다. 뭐? 과학자랑 요리사 사이에서 고민한 건가? 마침내 학기는 끝났고 나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캠프로 향했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여전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런 의심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다. 캠프는 젊을 때 할 수 있는 목가적인 경험을 모두 선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호수와 산과 사람들은 아름다웠고 그곳에서 겪는 경험과 대화와 우정은 더없이 풍요로웠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거친 들판에 달빛이 흘러넘쳐 전등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새벽 2시에 길을 나서 해 뜨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산 봉우리인 탈락산 정상에 오르곤 했다. 아래로 펼쳐진 고요한 호수에 별이 총총하게 박힌 맑은 밤하늘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거의 3000m 높이의 봉우리에서 우리는 침낭 안에 서로 들어가 가까이 붙어 누워 누군가가 사력 있게 준비해온 커피를 마시며 차디찬 바람을 이겨냈다. 그런 다음 차분히 앉아 동쪽 지평선이 밝아오며 하늘이 푸르게 변하고 별듯이 천천히 지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희범한 하늘이 넓고 높이 퍼져나가다
첫 햇살이 나타났다. 저 멀리 타오 호수의 남쪽 도로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로 머리를 길게 빼면 새벽녘새 푸른빛은 아직 하늘의 절반 정도밖에 퍼지지 못했고 서쪽 하늘의 어두운 밤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칠흑의 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보름달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동쪽을 보면 환한 빛이 나를 향해 내비치지만 서쪽을 보면 도무지 물러설 것 같지 않은 밤하늘이 버티고 있었다. 그 어떤 철학자도 낮과 밤 사이 이 광경만큼 자연의 숭고함을 잘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산, 지구, 우주 이런 광대무변함 속에서는 스스로가 작은 알갱이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그러나 절벽의 경사면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게 된다. 시에라 캠프에서 보낸 여름은 아마 어느 다른 캠프와 다를 바 없었겠지만 나는 매일 삶의 활기를 느꼈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었다. 몇몇 밤에는 식당에 모여서 캠프의 부관리자 모와 함께 위스키를 홀짝이기도 했다. 모는 영문학 박사 과정 중에 휴학한 스탠퍼드 동문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문학은 물론이고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서 부딪히는 무거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다음 해에 학교로 다시 돌아갔고 나중에 처음으로 출판된 자신의 단편 소설을 내게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불현듯 깨닫는다. 캠프 지도원들이 나를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태우고 남은 재가 떨어져 모래와 뒤섞였으면 좋겠다. 흩어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내 뼈를 잃고 모래 사이에 내 이를 잃었으면 나는 아이나 노인의 지혜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의 순간, 하나의 장점이 있다. 쌓이고 쌓인 경험이 삶의 세부 사항들에 마모되어 버리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명해지는 순간이다.